안녕하세요. 감성독서 감성전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겪어보셨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주인공인 안드레스 피라는 20살, 단돈 $100와 낡은 텐트 한 장만 들고 태국 푸켓 해변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집도 직업도 없었던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친구는 돈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며 전자책을 한 권 보내줍니다. 그 책은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죠. 하지만 그 책을 본 그의 첫 반응은 비현실적이다, 완전 쓰레기다 였다고 합니다. 그는 시크릿에 담겨있는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하기로 마음먹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시각화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크릿이 거짓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시작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고 매일 시각화하며 그날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던 그는 결국 20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는 억만장자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스 피라와 세계적인 성공학 강연자 조 비테일이 함께 쓴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실천 지침서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크릿을 현실로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열정은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즉 열정의 대상을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즐겁게 매달려서 일할 것이고 결국 당신은 성공에 이를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늘 낙원에 사는 것을 꿈꿔왔기에 푸켓에서 나의 천국을 창조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열정을 발견한 것은 푸켓에서였다. 불과 1년 전, 과연 내가 19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나는 푸켓에서 부동산 회사 직원이 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카탈로그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날에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사업차 푸켓을 방문한 어떤 신사에게 카탈로그를 건넸다. 그 신사는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고 이제 몇 시간 뒤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 사람은 카탈로그 속의 한 물건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무실로 데려가 내부 직원에게 연결해주고 물건을 보여준 뒤 신속하게 공항으로 보내주어야만 비행기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즉, 거기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그 사람은 비행기를 놓친다는 뜻이었다. 나는 서둘러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런데 다들 볼일을 보러 나갔는지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바로 공항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때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다. 나는 그 신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게는 오토바이밖에 없습니다만 제 오토바이를 타실 수 있다면 선생님을 그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거기에 모셔다 드리면 물건을 보고 나서 공항으로 출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러자고 했다. 나는 여러 물건 가운데 하나만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그곳으로 갔다. 나는 그 사람이 확인하고 싶어한 물건을 보여주고 주변 지역 설명을 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과 1시간 동안 있다가 함께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나와 본 물건을 사겠다고 했다. 상사는 깜짝 놀랐다.
영업 훈련을 전혀 받지도 않은 내가 1시간 만에 그것도 손님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물건을 보여주고 왔을 뿐인데 그 손님이 부동산 물건을 사겠다고 했으니 놀랄만도 했다. 나는 1시간 동안 신사와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신뢰를 얻었다.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형성했고 그는 그것에 만족을 느낀 것이다.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누군가를 상대로 무엇을 찾는지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일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 느낌을 누릴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승진했을 때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 나는 헬스클럽 여러 곳, 커피숍 여러 곳, 주유소 하나, 사우나 한 곳, 그리고 부동산 산업에 속하는 15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나를 보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안드레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하는데 그럼 넌 이렇게나 많은 온갖 사업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 대답은 아니오다. 그 모든 사업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성공하는 과정을 무척 좋아한다. 내가 가지는 열정과 사랑은 어떤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된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 되었다가 종이 위의 그림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 회사가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창조된다. 모든 것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머릿속에 떠오른 한 이미지가 실제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만족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 강렬한 기쁨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창조자로 살아갈 능력을 지녔다는 증거다. 누구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 열정은 그것을 좇는 데 따르는 수많은 고통조차 감내할 가치가 있는 여정으로 바꿔준다. 자신이 열정을 갖지도 않는 일에 매여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지 못해서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루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늪에 빠져 있기 쉽다.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열정을 쏟을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다음 여러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떠오를 것이다. 어떤 주제의 책이라면 500권이라 하더라도 전혀 질리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열정을 품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목록으로 써보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을 더 뚜렷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1.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적는다. 2. 당신이 유독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나 과제를 적는다.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열정을 가질 대상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난다. 4.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는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도 좋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할까? 5.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자리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6. 부러운 사람들 명단에서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모두 제외한다. 7. 동그라미 표시가 된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열정을 촉발할 단서를 찾는다. 열정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여러 기술을 결합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신생기업인 실크타이드의 창업자 올리버 엠버트는 각자 자신이 가진 평범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올바로 결합하기만 하면 열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림 실력은 평균 수준이지만 유머 감각은 남다르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순수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유머 감각만으로 무언가를 전공하거나 연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만화가가 될 수 있다. 엠버트는 가장 성공한 사람, 즉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 치고 단 하나의 기술만 가진 사람은 드물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다지 특출할 것도 없는 여러 개의 기술을 한데 녹여냈을 뿐이다. 개별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지만 이 기술들을 한데 녹여내는 것으로는 확실히 특출하다. 스티브 잡스를 보자. 그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최고의 영업 귀재도 아니었으며 최고의 프로그램 설계자도 아니었고 최고의 경영자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법 잘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로 녹여내는데 탁월했다. 열정의 대상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며 계속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진심으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만 발견해도 충분하다. 그 열정을 통해 당신은 지금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나도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매출이 떨어질까봐,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까봐,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까봐,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되었다. 걱정은 두려움을 키운다. 걱정하면 행동을 주저하게 되고 그럴수록 온갖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생각도 어느새 비관적으로 바뀐다. 끊임없는 걱정은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와 나를 마비시켰다. 결국 처음에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었던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갔다. 부정적인 생각들의 악순환에 사로잡혔고 온갖 걱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걱정이 현실로 드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걱정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철저하게 명심했다. 이제 더는 감정의 비위를 맞추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너무 쉽게 실패를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걱정만 해서는 절대로 산에 오르지 못한다. 걱정이 아니라 행동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뿐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가도 된다. 어떤 시점에선가 나는 머릿속에서 걱정을 딱 끊어버렸다. 걱정을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오직 내가 하는 일이 성공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만 명심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는다.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을 차단하는 것이다. 나는 영감을 받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몹시 흥분한다. 당장 취할 행동 목록을 작성하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든 곧바로 행동에 나선다. 이때 내가 가진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다. 나는 크게 생각하고 사람들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려 한다.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다 보면 부정하고 의심하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내 인생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정성의 유형일 뿐이다. 특히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나는 개인적으로 설정한 목표와 관련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그래서 대개는 나 혼자서 목표를 간직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암과 같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된다. 부정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번지며 모든 사람,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의사가 암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암세포가 다른 신체 조직이나 장기로 번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잘라낸다. 누구든 끌어당김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사람을 떨쳐내고 이런 부정성이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 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무조건 잘라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끌어당김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실천하기 쉬운지, 이 원칙들을 실행할 때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알지 못하고 쉽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 나는 늘 내가 가슴에 담은 목표가 가능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두려움과 공포, 걱정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누구나 나와 똑같이 부정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두 틀렸음을 입증해보자. 이보다 더 만족감을 주는 일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모든 부정성을 연료로 삼아 내면의 열정을 불태워라. 스스로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라. 오직 긍정적인 진동의 감정만을 받아들여라. 몇 년 전의 일이다. 늘 높은 성과를 내던 판매팀 직원 한 명이 입사 후 처음으로 나쁜 실적을 기록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니 그냥 롭이라고 하겠다. 실적이 나빠지자 롭은 사무실에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고객이 씨가 말라버렸어. 시장이 죽었어.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 힘든 상황이야. 나에게 걸리는 고객은 어째 모두 가난뱅이들 뿐이야. 재수없게 말이야. 상황을 지켜보던 나는 롭을 내 사무실로 불렀고 그는 또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실적이 나쁜 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당연히 그 실적만으로 그의 능력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아듣게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영업 귀재들이 자기 비법을 이야기하는 인터넷 동영상 몇 개를 소개하며 꼭 보라고 했다. 그리고 유익한 기사도 몇 개 소개하면서 읽어보라고 보냈다. 목표 설정과 시각화 기법들을 동원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나의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런 나의 노력은 롭이 다시 자기 일에 열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내 사무실에서 나갈 때까지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롭은 판매팀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직원이었다. 이런 직원이 기가 꺾이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걸 나로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롭이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길 바라면서 그에게 필요하다 싶은 지식과 의견을 주느라 무척 애를 썼다. 나름대로 그에게 열심히 투자한 셈이다. 그러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던 일을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롭을 내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이 지난 뒤 그는 판매팀의 다른 직원들과
마케팅 쪽 사람들을 상대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래도 최고 실적을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내가 거둔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야. 경쟁업체들이 점점 우리보다 우위에 서고 있어. 고객들도 점점 더 그쪽에 빼앗기고 말이야.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롭의 암적인 영향력은 회사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전체 판매 직원의 절반과 마케팅 직원 가운데 절반이 롭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에는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다. 롭이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길 것 같지 않아? 이번 주 데이비드 실적 봤어? 롭도 죽을 쓰고 있는데 데이비드라고 별 수 있겠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팀의 자신감, 단호함, 동기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실적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롭이 회사를 떠날 경우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내가 상상한 최악의 상황은 롭이 회사를 떠난 뒤 판매팀의 다른 직원들까지 연쇄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긍정적인 판매 조직을 구축하는 것보다 단기 실적에 더 집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결과만 중시하다 보면 걱정과 불안이 따라붙고 그로 인해 성급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나는 롭을 다시 불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롭은 회사 안에서 떠도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했다. 실적이 낮은 직원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런 얘기를 지어냈으며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시장 상황의 암울함이라고 강조했다. 제법 오래전 내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성공을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 초빙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였다. 나는 그에게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는 기업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직원에게 가르침을 주고 영감을 불어넣고 또 직원을 지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직원이 더는 나아지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최대한 빨리 그 직원을 내보내라. 탁월한 실적을 내는 팀에 속해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직원을 곧바로 정리하는 것. 이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조언 가운데 최고였다. 나는 이 전략을 채택했고 그 덕분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뻔한 위험으로부터 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나로서는 암덩어리가 더 커지기 전에 잘라내고 그 주변을 치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나는 롭을 세 번째로 내 사무실로 불러서 더 나은 직장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훌륭한 팀과 훌륭한 회사가 부정성 때문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사례를 많이 보았다. 아무리 훌륭한 팀워크라 하더라도 부정성이 자리 잡으면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오염되면서 팀워크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실적이 좋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팀플레이를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회사를 키워나가려고 애를 쓰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좋은 직원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회사의 실적이 휘청거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 실적이라는 결과보다는 긍정성을 언제나 우선시해야 한다. 떨어진 실적은 다시 올릴 수 있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직원이 팀과 회사 조직에 끼치는 나쁜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직원을 채용할 때 나는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그를 열심히 일하도록 등을 떠미는지, 그가 무엇에 열정을 가지는지 알려고 노력한다.
만일 목표가 없다면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런 작업이 그들을 역동적이고 생산적이며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직원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때로 어떤 직원은 내가 소개한 책을 읽으려 하지 않거나 제안한 훈련법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직원이 학습 자체를 싫어해서 회피한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나면 그 직원에 대해 다음 3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1. 이 사람은 팀플레이어가 아니다. 2.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관심이 없다. 3. 이 사람에게는 자기계발 동기가 없으며 내가 이런 지적을 하면 곧바로 이렇게 반발한다. 안드레스, 당신이 추천하는 책을 읽지 않는다거나 당신이 제안한 목표 설정 훈련법이나 시각화 훈련법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어떤 직원에게 책을 읽거나 특정 훈련법을 실천하라고 권하는 것은 내 믿음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의견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내가 추천하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앵무새처럼 외우라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운 발상에 마음을 열라는 의미다. 열린 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팀과 회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라. 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팀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기꺼이 동참하는지,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학습을 회피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은 팀에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부정성이라는 암세포가 조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긍정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조직의 핵심 문화라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일상의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라. 반드시 눈에 띌 만한 큰 성과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것들에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것들을 찾아보자. 가령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거나 일터에서 하루의 일을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거나 새로운 사업 관계에 물꼬를 텄거나 하는 작은 성과들을 이루었다면 자기 자신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주자. 직원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개인적인 경사를 맞았을 때도 축하를 건네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조직이 거둔 성공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일상에서 거둔 성공도 축하하라. 축하의 규모는 상관없다. 단지 성취한 사실만 언급하며 칭찬할 수도 있고 축하 파티를 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 정서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 교수는 7개 기업에 종사하는 238명 직원들의 업무 일지 12,000개를 분석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직원들은 매일 자신의 실적을 일지에 기록하면서 동기부여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작은 성취라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은 그것을 소중하게 평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신감을 높인다고 아마빌은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감은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다. 이 연구와 패트릭 에드발드의 기사에 따르면 작은 성취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뇌의 보상 체계가 활성화된다.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들은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그 중 하나인 도파민은 달콤한 보상의 감정을 줄 뿐 아니라 처음 이 감정을 느낀 행동을 계속 반복하도록 자극한다. 나는 놀랍게도 도박, 담배, 술의 중독을 일으키는 도파민이 사람들이 발전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때 도시의 뒷골목을 전전하던 경험 덕분에 나는 발전에 대한 중독이라는 개념을 누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의 감정을 담아 나누어라.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 말에 진심을 담지는 않는다. 감정 없이 하는 말은 기계적인 인사일 뿐이고 결국 죽은 말이다. 내가 좋은 하루라고 인사하면서 그 말에 담는 감정은 사랑이다. 사랑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돌려받는 형태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연결점, 다른 축하할 만한 어떤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는 것은 사랑이고 돌려받는 것도 사랑이다. 당신이 돈을 나누어 주면서 황홀감을 느낀다면 황홀감이 담겨있는 어떤 것을 보답으로 받게 된다. 돈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일 수도 있다. 특정한 감정을 실어서 어떤 것을 남에게 주면 바로 그 감정을 받게 될 것이다. 적어도 10배로 불어난 감정을 말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처음 100만 달러를 벌었다. 태국에서는 생일을 맞은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생일을 맞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신기하고 놀라웠다. 나는 곧바로 그런 관습을 진동하는 나눔의 형태로 실천하기로 했다. 매우 오래전 생일을 맞아 태국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 보육원에는 어린이 에이즈 환자가 많았다. 그 보육원은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난감을 잔뜩 선물로 사갔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돕고 싶었다. 그래서 보육원 건물과 방을 깔끔하게 새로 칠해주기로 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그저 돕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나는 언제나 100만 달러를 가지는 상상을 했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보육원에 갔을 때 지금 돈을 쓰면 나중에 100만 달러가 되어서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다. 그저 아이들을 도우면 내 기분도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했다. 사람들을 고용해 보육원 건물을 일부 수리하고 도색을 새로 하는데 약 8만 달러를 썼다. 당시 내 월 수입의 4분의 1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그 돈을 쓰는 게 전혀 마음에 걸리거나 아깝지 않았다. 그저 기분이 좋기만 했다. 계산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서 준 게 아니었다. 그저 기분 좋다고 느끼는 어떤 일을 했을 뿐이고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기대했다. 그렇지만 그 기대 속에서 돈은 중심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한 일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감정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 주 뒤 좋은 거래 하나가 성사되었다. 나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만 해도 100만 달러가 넘는 거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108만 달러쯤 되었다. 그러니까 보육원에 기부한 8만 달러를 고스란히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100만 달러까지 받은 셈이었다. 보육원을 도울 때 느낀 기분 좋음이라는 감정은 몇 배로 불어나 엄청나게 기분 좋음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수표를 복사해서 액자에 넣어두고 지금도 날마다 바라본다. 과연 우연일까? 이런 일이 나에게 딱 한 번만 일어났다면
우연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진동하는 나눔의 결과로 이런 일은 여러 차례 일어났고 그 효과를 수도 없이 확인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표현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건강한 몸이 성공을 이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나 사업 모델을 모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누구나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온갖 위대한 발상을 어떻게 그리 높은 확률로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경우에 다 그렇듯이 습관을 연구하면 성공 공식이 드러난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다고 꼽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평소 생활 습관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알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타, 구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한 주에 적어도 사흘 운동을 하는데 보통 반려견과 함께 조깅을 한다. 그리고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버진그룹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카이트 서핑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한다. 날마다 꾸준히 운동을 함으로써 하루 4시간의 추가 생산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300개가 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40분 동안 심장 강화 운동을 한다. 대개는 러닝머신이나 사이클 기구를 이용한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 인사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한 주에 6일, 하루에 45분씩 운동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 맨 먼저 하는 일이 운동인데 덤벨 들기와 심장 강화 운동을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 그는 8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으며 지금은 성공한 아버지이자 강연자이며 저술가이다. NBA의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 소유주인 마크 큐바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1시간씩 심장 강화 운동을 한다. 그는 사이클과 계단 오르기 기구를 사용하며 농구를 하고 킥복싱 및 그 밖의 여러 운동 강좌도 듣는다. 그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샤크탱크에 출연하며 전 세계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이기도 하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 사이클링과 암벽 타기도 즐긴다. 애플은 지금도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하면 할수록 공통점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들은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어떤 형태로든 운동을 하며 또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한다. 사실 이런 사실에 매료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나의 생체 시계는 느지막하게 일어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오전 6시 이전에 일어나 운동하는 것은 내게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주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운동하시는 뇌를 쓴 뇌의학 전문가 존 레이티 박사는 운동에 대해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고 말했다. 또한 레이티 박사는 운동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었다. 학습 능력을 개선하며 뇌세포를 성장시킨다. 스트레스, 분노, 불안감, 우울감을 완화한다.
주의력과 집중력을 강화한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그 밖의 치매 관련 노병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 그리고 그는 최적의 뇌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최고의 운동요법을 제시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소한 한 주에 5일, 매일 30분씩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달리기와 사이클링, 수영이 좋지만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날마다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어떤 형태의 유산소 운동이든 한 주에 6일, 하루에 45분에서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날마다 고강도 운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신체와 뇌가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육을 단련하고 뼈를 강화하며 관절을 보호하려면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한다. 한층 복잡한 운동을 같이 하면 기술을 연마하고 뇌를 훈련함으로써 신체를 늘 민첩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산, 무술, 체조, 춤, 요가, 필라테스, 균형 훈련 등이 그런 운동이다. 라켓을 들고 하는 운동은 특히 좋은데 이는 심혈관계와 뇌를 동시에 자극해준다.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을 같이 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된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클럽이나 강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 건강이 좋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동기를 부여받는 효과도 있다. 레이티 박사는 무슨 운동이든 날마다 하되 운동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짜고 새로운 운동 종목에도 도전하라고 조언한다. 또 무술, 요가, 체조, 등산 같은 복잡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아침 일찍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지는 않는다. 나로서는 무엇보다 반가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낮 동안 따로 시간을 정해두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재충전되는 느낌이 든다. 오랜 세월 우울증에 시달려왔지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기분을 조절하는 효과를 보았다.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내 정신과 외모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예리해졌다. 꼭 내 사례가 아니더라도 운동이 정신과 신체에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삶을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라. 당신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 떠나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한 첫 발걸음을 지금 떼어라. 관건은 해라, 되어라, 가라, 가져라 라는 명령을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루고 싶은 성공, 성취하고 싶은 꿈을 그저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바로 지금. 내가 바라는 희망은 단 하나다. 당신이 이 책을 덮고 현실 속으로 걸어나갈 때 내가 전한 사랑을 가슴에 안은 채 깊은 평화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이미 여러 가지 도구를 손에 넣었다. 충분한 지식도 갖췄다. 이제 그것들을 사용해 마음을 흥분과 행복,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라.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기꺼이 바라보고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라. 하루하루를 당신의 커다란 꿈을 이루기 위해 작동하는 작은 순간들로 채워라. 당신이 맞이하는 1분 1초는 어떤 형태로든 축복이다. 비록 처음에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선한 것은 결국 당신을 위해 선하게 작동한다. 그러니 당신 주변의 선함을 단단히 붙잡아라. 긍정적이고 유익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당신을 최고로 만드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이끌고 밀어줄 수 있도록 곁에 두어라.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려면 단 하나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Do, be, go, have. 먼저 행동하고 do. 그 행동을 통해 존재를 정의하며 be.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 go.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 have. 라는 원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진다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함께 하셨는데요. 태국 해변의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건 그의 변화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행동들의 연속이었다는 점인데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믿어왔는데요.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됐고 또다시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눔과 감사를 실천하고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서 의심과 두려움을 행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행동 없는 상상은 아무 힘이 없다는 안드레스의 말처럼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가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